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어. 미지급금. 미수금의 반대죠. 앞에서 자산에서 미수금 뭐라 그랬어?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쓴 말이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그냥 상품이라고만 기억하셔도 무방해요.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미지급금 나왔어요. 앞에서 미수금을 뭐라고 강의했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말이 미수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뭐예요?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쓰는 말이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왔으면 나중에 외상값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수금하고 나왔어요. 선수금. 선수금이 뭐냐? 선급금의 반대 말이죠. 선급금은 뭐죠? 상품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 있고, 선수금은 반대니까 계약금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죠. 자, 이 뒤에 있는 건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해만. 선수금 계약금 받았어. 나중에 상품을 이전해야 할 의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부채입니다. 계약부채라고 나왔는데 앞에서 자산 설명할 때 매출채권이란 말 설명드렸고 계약자산이란 말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알았어요. 저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요. 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계약자산의 반대말이 계약부채네요? 아니고요. 이 계약부채는 선급금의 반대말이에요. 선급금의 반대말은 선수금이라고 해도 되고 계약부채라고 해도 돼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선수금은 과거의 전통적인 계정 과목이고 계약부채는 2018년부터 사용하는 새로운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부채 이렇게 써도 되고 선수금 이렇게 써도 돼요. 시험에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왜? 계정 과목은 그 기업 실정에 맞게요.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환불부채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요거죠.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고객에게 환불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뭔 얘기냐면은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예를 들어 돈 받고 팔아도 똑같아요. 근데 경험상 보니까 과거 경험상 보니까 몇 퍼센트는 반품이 되어 올 것 같아요. 반품. 그럼 반품 되어 오면은 나중에 이거 되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죠. 이럴 때는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은 몇 프로 정도는 반품이 되어 올 것 같아. 그럴 때 미리 혹시나 싶으니까 환불부채라는 걸 인식을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반품이 되어 온다면 환불해 줄 걸로 예상하는 금액, 환불부채.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부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부채구나 이렇게 이해도 되고. 예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종업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 잠깐 동안 맡아둔 돈, 보관둔 돈, 예수금.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그냥 월급 줄 때 빼고 준 돈, 예수금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직원한테 월급을 준다. 이 사람 월급이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다. 그럼 월급날 4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그 직원이 부담해야 될 각종 근로소득세 같은 거, 갑근세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4대 보험 같은 거, 직원 부담분은 차감하고 주잖아요. 이때 월급 줄 때 차감한 이거 내가 먹으려고 뗀 거예요? 잠깐 동안 맡아뒀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기간에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납부할 때까지 잠깐 동안 맡아둔 거 예수금. 어쨌든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라는 겁니다. 우리 회계상에서 사채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앞차시에서 사채를 사왔다,
회계 처리할 때는 FVPL, FVOCI-AC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채는 뭐냐면은 내가 남이 발행한 사채를 사온 게 아니라 우리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들에게 사채를 팔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할게, 그리고 만기에 원금도 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발행한 채무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죠. 사채는 부채다. 왜 부채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우리 회계상에서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사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항상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것만,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것만 사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것만 사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사채는 부채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행한 사채는 부채라는 거예요. 이런 거 미리 기억해 두는 게 왜 중요하냐?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뭔 얘기?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자기 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다고요? 회계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들은 맞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사채잖아요. 우리가 발행한 사채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라는 게 있어요. 회계상에 충당부채라는 게 있는데 충당부채는 추정에 의한 부채입니다. 계약에 의한 부채가 아니라, 법에 의한 부채가 아니라 나 혼자 추정을 해서 쓰는 부채들. 예를 들어 제품 보증 수리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와 같이 추정부채를 우린 충당부채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자본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자본은 한마디로 빚 갚고 남는 몫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다 또는 순재산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인 자산에서 남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뺀 순수한 내 재산, 우리 이걸 자본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본은 그 기업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의 몫. 한마디로 주인의 몫이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의 몫이.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의 정의가 정확히 이렇게 나왔어.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라고요. 이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 공식을 우린 자본이 얼마인지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다 해서 자본 등식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는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필기해 두세요.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특징. 일단 자본금은 무조건 자본입니다. 자본금은. 말 끝에 무슨 적립금하고 끝나는 거 전부 자본이에요. 말 끝에 무슨 준비금하고 끝나는 건 자본입니다. 말 끝에 잉여금하고 끝나는 건 자본이에요. 다만 잉여금 중에서도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 아닙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말을 해요. 기타 포괄손익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첫 차시에서 설명드린 건데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써먹지 못하는 수익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어쨌든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은 자본이다. 다만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도는 기억하시자고요. 자, 자본 청구권. 자본 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자녀 지분에 대한 청구권 주주는 사장은 그 기업의 자녀 지분, 빚 갚고 남는 몫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즉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자본 청구권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자본 청구권이 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채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자본에 대한 청구권, 이게 자본 청구권이다.